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년기 A판다 파트너스 상무 모시고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쭉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좋은 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신년기라고 하고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 등에서 거의 20년 동안 금융업을 이제 종사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채권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사이클을 거쳤고 또 감회도 되게 새롭습니다. 현재는 이제 채권은 잠깐 비껴나왔지만 또 채권과 또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토큰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 A판다 파트너스의 CS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책도 내셨어요. 채권 네. 투자 이야기해서. 예, 그래서 예. 채권 전문가십니다. 일단 투자자들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채권 개인들 채권 엄청 샀어요. 네. 근데 이 하반기에도 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자체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물가가 거의 다 올랐다. 네. 또 아니면 좀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우려와 기대가 섞이면서 사실은 금리 측면만 보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재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네. 때문에 기준금리를 장기간 네. 그리고 되게 빨리 상당히 급격히 올렸죠. 예. 이에 인플레이션이 작년 여름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CPI가 9.1%를 네. 찍고 서서히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율은 높고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되면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실제 지금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이자 수익 또 금리 하락의 환경뿐만 아니라 또 금리 상승할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장단기 금리 전략에 맞는 단일 상품 또는 상품 간 결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여기 네. 적어놨으니까 네.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책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또 이슈가 이제 네. 채권을 갖다가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장기채 ETF 네.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초장기 채 ETF 뭐 이런 네. 것도 쏟아지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건가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하락한다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율의 둔화입니다. 작년에 사실 금리가 빨리 올랐던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빨리 올랐지 인플레를 않습니까? 잡아라 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면서 그 시장 금리 같이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미국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점을 치고 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FOMC를 끝으로 안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만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네요. 어쨌든 기준금리의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결국은 이 인상이 멈추게 되고 앞으로는 인하 쪽으로 기대가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는 하락 추세가 될 것이고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로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 분들은 2년, 10년을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10년과 미국의 3개월 국채 간의 그 금리 차이를 보고 이게 역전이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거를 판단하는데요. 사실 지금 역전이 된 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역전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서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금리가 결국은 하락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네. 그 확률은 높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듀레이션에 배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장기채 ETF 여기에 네. 투자할 때 네.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초장기채를 넘어서 음. 레버러지를 섞은 음. 그 장기채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티커로 예를 들면 이 TMF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레버리지를 3배를 일으켜서 300만큼 20년 이상의 국채를 사는 겁니다. 네. 그 경우에는 TMF의 평균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면 56년입니다. 56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0.1% 그러니까 CPP가 변했을 때 듀레이션 효과로만 일어나는 가격 변동이 5.6%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할 때 네. 하루에 한 2% 3%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CPP만 변해도 5.6%의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대박인 거고 네. 만약에 내 방향성과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쪽박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이제 그래서 이 듀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주의해야 네. 될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상품이네요. 네. 네. 이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사실 채권 네. 투자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아까 이제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식의 좀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요?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향후에 올 것 같으면 위험한 자산부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주식도 그럴 거고 채권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채권은 어느 채권부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하이힐드 채권, 즉 트리플 B 마이너스 미만의 그런 그 저등급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둔화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둔화는 CPI의 하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보면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 벌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배팅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금리가 네. 올라갔을 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경기 보면서 사이클 보면서 네. 또 투자 전략도 이렇게 짜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뭡니까 이 최근 보면 이 회사채 금리 같은 것도 한 5% 네. 이렇게 넘고 막 이러니까 네. 주식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봐도 이런 회사채 같은 네. 소위 투자 등급 네. 채권이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회사채는 우리가 책에도 제가 공식을 적었습니다만 네. 회사채 금리는 둘로 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금리 플러스 크레딧 스프레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국채 금리 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걸 국채 금리를 빼고 크레딧 스프레드, 즉 회사채의 개별 리스크로만 보면 그 스프레드는 지금 현재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리 배팅을 할 거면 회사채보다는 국채를 권하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서 침체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이힐드나 투자 등급이나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국채 금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 부분은 회사채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 이 사실 투자는 엄청난 그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사채는 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또 향후에 크레딧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좀 네. 이제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침체가 오면 이제 기업들 신용 등급이 다들 이제 네. 막 떨어지잖아요. 힘들어지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가격이 싸져요. 네, 그럼 이게 매수 기회다. 뭐 네. 이렇게 또 생각할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아무 채권이나 또 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네, 네. 또 완전히 망해버린 또 회사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 등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트리플 A 가장 우량한 회사채부터 예. 뭐 트리플 C 음. 때로는 트리플 C 마이너스, 뭐 싱글 C 이런 하이힐드 채권까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채권들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자체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가급적 우량한 채권을 담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신용 등급만 보면 싱글 A 이상 이런 채권들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듀레이션 측면인데 국채는 지금 뭐 아까도 초장기채 그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듀레이션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회사채에 대해서 듀레이션을 배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회사채는 조금 위험한 지금 영역에 지금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회사채를 내가 투자를 꼭 해야겠다. 나는 국채보다 1bp라도 더 벌어야겠다. 그러면 가급적 듀레이션이 짧은 은행채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미국이 한때 상당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벌어졌던 크레딧 스위스. 저는 예전에 이제 산업은행 초기에 크레딧 스위스의 그 홍콩 연수도 갔다 왔는데 그러세요? 예. 거기서 선진 그 파생 상품 기법도 뭐 초보지만 좀 배우고 왔는데 이런 회사가 한 15년 지나서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갑자기 문을 닫고 이제 UBS에 UBS가 인수했다는 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뭐 리만 브라더스 사실 파산했던 거 이상으로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을 좀 이제 주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구제금융이 들어온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하고 재무부가 그 지역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BFTP라는 그 BTF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미 지금 금리가 올라서 시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국채와 MBS를 액면가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1년까지 해주고 어쨌든 도와준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UBS라는 대형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를 사게 하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뒤에 스위스 정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금융 산업은 아직도 전 세계의 백본 산업이구나.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구나. 결국은 어려웠을 때 대형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규모가 큰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가 도와주겠구나. 이러한 인식을 좀 심어주기 좀 충분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그럼 대형은행들이 금리 자체는 지금 높으니까 만기 좀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일단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향후에 기회를 좀 엿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은행채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책 보니까 이 우리 채권형 ETF 중에서도 이제 해외 채권형 ETF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던데 해외 채권형 ETF까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요.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채권형 ETF를 쓰게 된 거는 뭐 제가 해외 채권 운용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양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ETF 부분이 주식 쪽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채권은 아직도 좀 초기 단계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ETF가 상당히 크죠. 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채권도 전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데는 해외 채권형 ETF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유동성입니다. 이제 개인이 아무리 이제 ETF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미국의 채권형 ETF를 투자했을 때 내가 고려해야 될 요인과 한국의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내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그 요인의 개수가 배로 차이가 나죠.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국내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결국 가격이 움직이는 되게 단순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도 봐야 미국도 되죠.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예. 되고 뭐 음. 북한까지 봐야 됩니다. 어떨 예. 때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는 해외 채권형,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 독립 변수들이 좀 적어서 분석하기 편하다. 이런 부분을 좀 해외 채권형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쉽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을 보니까 20년 차 신부장의 채권 투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좀 그동안 좀 얻은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저라고 뭐 특별히 스킬이 있겠습니까? 뭐 좀 이제 오래 했다 뭐 이런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 경기 사이클을 좀 익히기 위해서 나름의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파악한 경기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어쩔 때는 반면교사로 삼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음에 투자할 때 교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 책에서 제가 이 190페이지에 적었던 세 가지 그 해외 채권형 ETF를 투자하는 방법, 또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걸로 제가 이제 어떻게 익혔느냐, 어떻게 투자 노하우를 얻게 됐느냐를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침체 후반기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제 끝났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제 빛이 보인다 이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됐으니까 당분간 크레딧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팬데믹 터졌을 때 우리 절대 위험한 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식을 깨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경기 사이클, 내가 현재 서 있는 경기 사이클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경기 침체 초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질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 안전자산을 충분히 사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서 있는 경기 사이클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사이클을 모를 때는 가만히 있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왜 너 투자 안 해? 이렇게 해도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수익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은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년기 A판다 파트너스 상무 모시고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 쭉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투자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채권에 대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형 ETF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에 좀 따분할까봐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겪었었던 그런 대화 내용을 최대한 끌어내서 조금이나마 읽히기 쉽게 적어놨으니까요. 많은 독서 그리고 좀 사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년기 A판다 파트너스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